자, 조성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다시 또 우주로 가봅니다. 유클리드가 보내온 우주의 풍경화라는 주제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오늘은 그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놀라운 우주의 장면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미국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발견들 했었죠. 많이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유럽의 자존심, 예,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미션 그리고 첫 과학적 성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허블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익숙한 이름인데 유클리드는 사실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듣는데 특히 허블이나 제임스 웹은 현대 천문학자들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의 이름을 따왔는데 좀 뜬금없는 얘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하면은 이제 수학자인데 네. 기하학의 창시자랄까? 예, 그런 분이거든요. 네.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디 엘리멘트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발행됐다고 합니다. 유명한 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행된 책인데 우리가 기하학하고 알제브라하고 좀 다르잖아요. 수론하고 기하학은 모양을 도형을 논하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 우주의 기하학 그런 얘기죠. 이게 이번에 우주가 기하학적이다 하는 거 옛날에 피타고라스가 이제 우주가 기하학이라고 했고 플라톤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주는 우주의 언어가 기하학이다. 이제 이런 말도 옛날에 그 유명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한 갈릴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하고 기하학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클리드라는 이름을 붙인 게 네. 이게 우주의 기하학 지도를 만들겠다. 지도를. 예. 지도를 그리겠다. 그래서 이 이름을 따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 이름을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군요. 듣다 보니 유클리드 외에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체성에 딱 맞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찾아보니까 지난해 7월에 발사가 됐더라고요. 우주 기하학 지도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뭘까요? 유클리드의 미션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기하학 지도를 만들려면 이제 그 우주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우주는 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은 겨우 한 5% 정도고 나머지 95%는 다크 매터. 암흑물질. 네? 그렇죠?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과학계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5%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크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안 보인다. 잘 모르겠다. 그 성격을 잘 모르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탐사한다는 거거든요. 이 유클리드 그 ESA 유럽 우주국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유클리드를 소개하기로 익스플로링 그 탐험한다는죠. The Dark Univers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운 우주를 탐사한다. 뭐 아직 우리가 모르는 우주의 신비한 부분을 탐색한다. 이런 뜻인 것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이게 우주 팽창하고 관계가 있어요. 특히 암흑 에너지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우주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화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클리드가 바로 그 임무를 띠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우주 망원경 얘기할 때 제임스 웹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제임스 웹과는 좀 역할이 다릅니까? 예, 비교 좀 해주시죠. 다른 것 같아요. 제임스 웹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로 네. 심우주 탐색. 심우주라는 거는 참 먼 우주. 시간적으로는 빅뱅으로 최대한 가까이 가보자. 138억 년이잖아요. 지금까지 본 거는
한 135억 년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그 빅뱅 이후 3억 5천만 년 전까지를 봤으니까 136.5까지는 가본 거죠. 네. 그렇게 심우주 그리고 이제 또 제2의 지구 탐색 크게 이 두 가지거든요. 네, 역할이 제임스 웹 역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은 인프라레드 근적외선 멀리 있는 그 별은 네. 우주 팽창 때문에 멀어져 보인단 말이죠. 빠른 속도로 멀어져 보이기 때문에 적외선 망원경을 써야 보이거든요.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저 미지의 행성을 볼래 해도 그래서 빛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외선 망원경, 근적외선 망원경이 그나마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웹은 거기도 물론 가시광선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지만은 좀 특화되기로는 적외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 심우주와 제2의 지구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은 유클리드는 아까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를 찾아서 그들과 중력 작용을 어떻게 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주가 팽창 진화해 왔는지를 알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보면은 인프라레드도 있는데 이제 그 가시광선 쪽도 굉장히 그 오히려 더 인프라레드보다 더 강화돼 있더라고요. 망원경이. 그래서 우선 찾는 목표를 보면은 은하 수십억 개를 찾아서 하늘에 지금 우리 하늘의 한 3분의 1 정도를 매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찾아서 매핑하는 과정에서 은하들이 보면 지금 알려지기로 뒤에 그 다크매터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이렇게 후광처럼 은하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호작용 거기에 뭐 아까 중력 렌즈 현상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 은하들이 은하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살펴서 암흑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암흑 에너지도 비슷한 방법을 써서 이제 찾는데 그 주요 타겟이 은하라는 거죠. 은하.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이 그 가시광선 카메라는 6억 화소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죠. 또 천체 망원경보다는 4배 이상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허블의 200배의 시각을 또 대단한 가지고 있고 망원경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지는 게 깊이 212억 광년 또 너비와 높이가 각각 14억 광년에 달하는 크기의 3천 우주 지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적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가 향후 이제 6년간 수십억 개 은하를 관측해서 하늘에 이제 3분의 1을 매핑할 건데 이제 지난주 유럽의 날짜로 23일 날 그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 제목이 ESA's 유클리드 셀러브레이트 퍼스트 사이언스 첫 번째 과학을 with sparkling cosmic views. 그러니까 아주 놀랄만한 아주 반짝이는 코스믹 우주 사진과 장면과 함께 첫 번째 과학적 성과를 축하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지난 7월에 이제 올라가서 11월에 사진을 보냈어요. 그 사진도 뭐 여러 가지 찍은 게 있는데 그거는 모든 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약간 테스트적인 성격이 이제 강했거든요. 이번에 5장의 사진과 함께 10개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논문을. 5개의 사진과 10개의 논문을. 와, 그래요? 논문을 이제 지금 어느 그 학회지에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글 밝히지는 않았는데 지금 아카이브에 프리프린트 아카이브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 지금 올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이제 과학적 분석을 한 과학 논문이 나오고 거기에 주인공 이제 사진이라는 거죠. 그 이제 5개의 은하를 찍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유클리드가 17개를 타겟으로 삼아서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5개가 나온 겁니다. 이 보내주신 사진들을 봤는데 그 속에 담긴 별과 은하와 성운들 아주 영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보던 우주 사진들과는 뭐
큰 차이가 있나 차이를 잘 못 느꼈는데 예. 어떤 면에서 특별한지 하나씩 좀 짚어보죠. 예. 또 근데 라디오로 듣는 분들께서는 사진을 못 보여드리니까 예. 나중에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과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첫 번째 사진부터 좀 예. 함께 짚어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암흑 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네. 그 단서를 갖고 있는 그 은하단인데 아벨 2390입니다. 이름이 아벨 2390. 예. 네. 북쪽 하늘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한 27억 광년 거리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 은하단에는 5만 개의 은하가 들어 있습니다. 5만 개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은하를 보면은 네. 사진을 보면 은하들이 이렇게 홀을 이루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또 링을 보이는 것도 있고 두 개가 똑같은 게 두 개도 보이고 그래요. 네. 어떻게 저리 보이지? 렌즈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주에는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뭔가 중력이 엄청 강한 물질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블랙홀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블랙홀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너무 표가 나. 왜냐하면 그 빨려들거나 주변에 가스들이나 물질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 스파크가 일어나고 뭐 큰 제트가 형성되고 뭐 하기 때문에 네네. 그 바깥에서 뭔가가 불빛이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암흑 물질 후보로 보고 있죠. 그런 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블랙홀이 주먹이라면 네. 저쪽에 별이 만약 은하라든지 뭐 엄청난 별 하나가 막 이제 빛을 이리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뭐 흡수당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간신히 비껴 나가는 애들이 원래 각도를 보면 우리한테 안 보이고 비껴 가야 되는데 이 중력에 끌려가지고 휘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거구나. 그러니까 직진한다면은 안 보일 것들이 건데. 휘저기 때문에 보이는데 이게 똑같은 게 양쪽에 두 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빛이 이쪽으로도 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호처럼 이렇게 빙 둘러서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게 이렇게 네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사진에는 그런 게 나타나 있고 네. 그게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걸로 강하게 짐작하고 연구를 이제 하는 거랍니다. 이게 아벨 2390이 네. 그 타겟, 그 암흑 물질을 연구하는 그 후보 대상지다 이런 얘기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빛의 왜곡을 통해 암흑 물질을 찾아낸다. 뭔가 묘한 역설이 전해지는데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사진 한 장에 무려 5만 개 넘는 은하가 들어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화면을 통해 봐서는 그 진가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힘들겠는데 아무튼 우주의 신비를 고스란히 담아낸 사진으로 느껴집니다. 아벨 2390 은하단을 포착한 이미지였고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사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이걸 보여주지 못하고 설명해서 좀 청취자 분들께 조금 죄송하긴 한데 네, 유튜브로 꼭 봐주시길. 예, 그리고 또 ESA 홈페이지에서도 홈페이지에 유클리드 치시면은 생생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그 사진은 그 별 탄생지. 뭐 어떤 분들은 별 보육원이다 이런 말도 해요. 보육원? 네, 키우는 거잖아요. 이제 별을 탄생시키고 키우는 네. 그런 성운인데요. 메시의 78, 메시의 78이라는데 오리온 쪽 1350광년쯤 거리에 이제 있는 거고요. 이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제 그 성운 깊숙이 봤더니 이제 태어나고 있는 막 태어나고 있는 신생하네요. 네, 그 별들을 이제 봤고 네. 첫째는 이제 아까 그 유클리드 특성 중에 아주 넓은 범위 은하단 전체를 커버할 수도 있고 한 성운의 아주 좁은 범위를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장점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 보육원에 깊숙이 들어가서 네. 거기에 막 태어나고 있는 별과
심지어 목성의 한 4배 정도 되는 질량, 큰 은하단이나 뭐 은하 별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관측했고 네. 거의 또 30만 개가 넘는 새로운 천체도 여기서 관측했는데 대부분이 어린 별이었다. 어린 별. 예, 이 깊숙이 본 거는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작은 천체를 본 것도 처음이고 이곳에서. 네. 그래서 이 메시에 7,8은 알려진 별인데 이때까지 망원경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별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커 나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두 번째 사진은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이 붉은 빛깔의 성운 사이로 환히 빛나는 별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데 이 역시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이루어진 성운에서 별이 태어난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좀 더 스케일이 크다고요. 은하와 은하단입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그 나선 은하, NGC라고 그러는데 나선 은하가 우리 은하도 나선 은하고 네. 안드로메다도 나선 은하고 이렇게 돌면서 나선 형태의 스파이럴 이제 이런 걸 형성해서 팔이 생겨요. 팔? 이렇게 나선을 돌다 보면 네. 이 팔이 이렇게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나선 팔의 팔 쪽에서 네. 그 중심에서 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선 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돌다 보면은 왜 그 팔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별들이 생깁니다. 네, 그게 은하의 가장 원형,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별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 나선 은하라는 게 우리 우주에 가장 많고 은하 중에 그리고 거기서 별을 가장 많이 탄생시키기 때문에 이 나선 은하를 잘 공부하면 네. 또 이제 우리 은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나선 팔에서 어떻게 별이 생기는지 네. 그 부분에 먼지와 가스 형태들이 이렇게 깃털 모양으로 딱 서 있는 그런 걸 정확하게 이제 포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먼지와 가스가 어떻게 나중에 별의 원료로 쓰이고 그게 결국 별로 되는지 이번 데이터가 굉장히 큰 비밀을 풀어줄 자료다, 이렇게 네. 짐작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별 집단이 이렇게 어떻게 분포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나선 은하의 분포도를 그려야 되고 그 나선 은하의 숨은 물리학을 제대로 이제 밝혀내는 자료가 될 것이다. 아까 그런 데이터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다음 장면이 있더라고요. 은하단 아벨 2764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이제 아까와 비슷한 그 아벨 2390이 네. 암흑 물질을 품고 있다. 암흑 물질에 대한 어떤 비밀을 푸는 대상으로서 이제 아까 맨 앞에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아까는 5만 개였는데 여기는 한 수백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암흑 물질이 후광처럼 후광. 아까는 은하단 안에 중심 같은데 네. 암흑 물질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력 렌즈 효과가 이렇게 그렇죠. 나타나는데 네. 이거는 뒤에 암흑 물질이 후광처럼 배경처럼 네. 있고 그 앞에 이제 은하단이 있다는 거죠. 다르네요. 예,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후광이라는 게 아우라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 아우라처럼 지금 암흑 물질이 이 은하단 앞에 있다, 뒤에 있다. 그래서 요 은하도 하여간 암흑 물질을 연구하는 대상 은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눈이 호강인 적은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라디오로 설명만 전해드리는데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사진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저희 유튜브 채널이죠. 국제일의 매거진 B 오셔서 영상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미를 장식할 5번째 사진은 뭡니까? 이제 도라도 은하군인데 이 두 개가 융합하려고 하고 있는. 융합. 합쳐집니까? 합쳐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네. 우리 은하가 곧 합쳐진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충돌이란 말도 쓰고 융합이란 얘기도 쓰고 병합이란 얘기도 쓰는데 그러면 또 거기서 큰 요동이 일어나서 또 새로운 은하로 바뀌는 거죠. 네. 모양도 좀 바뀌고 이제 지금은 이 은하 두 개가 사진을 보면 바로 나타나지만은 가운데로 거의 이제 근접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서로 중력이 있으니까 서로 땡기기 때문에 어차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이 서로 돌고 원심력이 있어야 밖으로 나가는데 그렇지 큰 원심력이 없다면은 저는 100% 뭐 시간의 문제지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무조건 만난다. 예. 점차 가까워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이제 하나의 우주가 하나가 태어나서 하나 독자적으로 죽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팽창하고 뭐하고 서로 뭐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그 과정에서 만나다가 합쳐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하의 진화 그리고 병합 이런 과정을 연구를 이제 하는데 좋은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암흑 물질의 후광 내에서 아까 은하들도 있었고 뭐 안에 있는 은하도 있었고 이렇게 겹쳐지는 은하도 있고 또 NGC처럼 나선 은하 8도 있고 이런 걸 연구해서 은하가 어떻게 진화하느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주 역사 모델을 지금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 빅뱅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그동안에 좀 설명 안 된 것들은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중요한 데이터를 그 유클리드가 제공하는데 이번에 이런 사진에서 봤듯이 ESA 측 유럽 우주기구 측은 유클리드의 어떤 다재다능함이 확인됐다.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설계부터 그렇게 했는데 매우 밝은 것에부터 매우 희미한 것까지 그리고 다양한 은하계를 볼 수 있는데 넓은 시야, 아까 시야가 허블의 200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다음 뛰어난 깊이도 아주 깊이하고 또 해상도도 아주 큰 그런 어떤 조합 덕분에 작은 성단에서 네. 은하의 핵은 좀 중심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확장된 꼬리 부분이라든지 어떤 나선 팔 이런 것까지 아주 하나의 프레임에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확인했다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유클리드는 은하의 역사와 역학을 이제 추적하기 위해 지금은 또 구상성단으로 알려진 먼 개별 별들 성단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한동안 이 제임스 웹에서 보내온 영상과 이미지가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제임스 웹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천문학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스타 망원경이 등장했습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5장의 사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큰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과학토픽 조성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